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를 만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신 우상호 정무수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석님께서는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셨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한 라인입니다.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 임명된 것만으로도 야당으로서도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는 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의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법 중립성과 헌정 질서의 붕괴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에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하고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권력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인사가 헌재에 들어가 재판중지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헌재는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 살림의 방향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부채 탕감 등 재정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탕감은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기다리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정치가 박수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신뢰는 숫자로 평가받습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입니다. 수석님,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결과로 남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어도 헌법 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법은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심판대여야 하고 재정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건 국민도 알고 있고 헌법도 알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저 오늘 야당 대표님을 만나러 간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특별히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선발한 취지를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물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은 이런 민심 또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또 대통령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어떤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제가 어쨌든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또 야당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 처지를 다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 늘 소통하면서 뭔가 동반자로서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서 저희는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또 이렇게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용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굉장히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당을 수습하기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능력과 또 노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지금 정무수석을 맡은 이유도 이런 소통과 경청 이게 제 주특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같기 때문에 늘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 언제든지 쓴소리 해주시고 또 협력할 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은 지금 계엄령 이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 느끼고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추경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안이 잘 정리되면 국회로 보내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되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견해를 주시고 서로 잘 국회에서 협의해 나가시되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이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한 라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상호 수석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무수석이 됐음을 강조했고요. 대통령께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 포함해서 전국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상호 수석, 김성태 위원과 다 함께 우리 방송 빛내주셨던 패널이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상당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취임하신 지 지금 10일도 채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대통령실을 꾸리는 그런 인사 그리고 이제 총리를 비롯한 이제 정부의 핵심 이제 장관들을 이렇게 이제 발탁해 나가는 이 과정이 정말 많이 준비됐구나. 정말 뜻하지 않은 조기 대선의 결과로 대통령의 중임을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일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허둥지둥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금 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가 치밀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특히 상당히 지금 국회 전국이 이 거대 입법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대 야소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소통을 중요하겠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이 정치를 실종시킨 거예요. 정치를 실종시키면서 통치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그 기조가 결국은 무리였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대 야소의 거대 입법 권력의 응원과 지원을 받는 그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호 지금 정무수석 같은 자원은 대단히 좋은 자원입니다. 대단히 좋은 자원이다. 흔히 말하는 운동권 네. 민주화 세대의 마탱이면서도 저 양반은
대화 타협을 상당히 중시해요. 네. 또 그러면서 하루 저녁도 빠지지 않고 또 소주잔을 또 기울이는 그런 소통이 있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하여튼 이제 거대 민주당만 믿지 말고 비록 예소한 야당이지만 국민의힘과 더 많은 소통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 예. 그런데 하여튼 오늘 정무수석을 맞이한 김용태 우리 비대위 위원장의 뭐 저는 좋은 말씀도 덕담도 저는 상당히 좋았다 싶습니다. 예. 우상호 신임 수석에 대해서 상대당에서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야당의 요구사항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정무수석 인사를 상당히 이제 높이 평가하셨는데 예. 극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다, 소통을 확실히 할 적임자다, 뭐 그렇게 좋은 평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과거에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정말 우리 국회가 대화 타협이 정치가 상당히 꽃필 시기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첫 원내대표로서 우상호 예. 원내대표가 이제 됐는데 제가 원내 부대표를 잠시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당시 우리 원내대표하고 했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국은 타협을 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네.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선한데 아마 김성태 대표께서 이렇게 우상호 수석의 야당 예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은 앞으로도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정치가 대화와 타협, 또 생산적인 정치, 민생 우선 그런 정치를 하라는 당부 아니겠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을 해나가는 여야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과 김건희 여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을 제거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에 이어 여야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지금 내란 그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전에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도 생각하는데 이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3대 특검법이 한꺼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특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한 첫 번째 법안이 됐는데 숫자가 워낙 많아서 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총 120명인데 대략 우리나라 검사가 한 2,3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5% 정도 수준으로 봐지고요. 그 내란 그 수사의 한 60명이니까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수사가 사실상 검찰 수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들이 16명 정도인데 사실은 노상원 같은 경우도 혼자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에서 현역 사령관을 햄버거집으로 불러서 2차례나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현역 사령관을 지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란 동조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노상원 주위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상원 혼자만
그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노상훈 수첩이라든지 일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서해안 쪽으로 가서 수장을 시킨다는 계획부터 해서 요인 암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실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군 내부의 협조자는 누군지 또 민간인 신분으로 퇴역한 장교나 군인들이 얼마나 어떤 숫자로 확보했는지 비아폰이 1,300개가 풀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다는 예, 거죠. 그렇죠. 설. 그러면 그 1,300개 중에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민간인들이 그럼 수백 개가 가졌을 건데 그 민간인 중에 비아폰이 다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으면 아직 그 지령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잠복해 있다면 이거는 국가 안위라든지 지도자급에 대한 위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즉 내란이 재발되지 말아야 된다 예.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라도 이 내란 수사는 아주 강범위하게 돼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그동안 멈췄다 하는 측면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말씀하신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결과 나온 것은 아니고 설 있는 그렇습니다. 것을 짚어주셨다는 점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공약하면서 검사를 최대 120명 파견받는 특검을 가동하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지적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제 이재명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두 번째 국무회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강요 장관들 데리고 국무위원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을 정부가 이제 그대로 수용해서 공포를 한 그런 절차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실패는 김건희 여사를 너무 가행 보호하다가 일으킨 그런 실패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 세력, 집권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신임을 얻고 또 때로는 국민들의 그 쓴 목소리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집권당의 역할과 도리를 하지 못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 직접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국회의 역할이었어요. 예. 근데 지나가 보십시오. 해병대 최상배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YS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한민국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었지만은 처음에 시작은 하나의 해체와 그리고 금융 실명제 같은 초기에 8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있어. 그렇지만 아들 자제분이 비리에 휘말렸을 때 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받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DJ도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새 아들을 검찰 수사에 의해서 또 옥고를 치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인 부여한 이 소중한 대통령 권력 5년짜리를 갖다 이 뭐 반만에 그냥 이렇게 낭패를 보게 하고 또 국민의힘도 실패한 정당으로서 예. 이렇게 엄청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물론 검사 수사가 지금 엄청 많아요. 이미 검찰 뭐 수사가 웬만큼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렇게 많아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근데 저는 지금 170일간 최장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170인데 이걸 더 단축해야 돼. 단축해야 한다. 그냥 뭐 150일, 최장 150일이면 150일 정도 단축해서라도 더 이상 검찰 조직이 민생 경제를 위하고 경제 사법이라든지 이 치안을 위해서라도 검찰 이 조직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너무 정치적인 사안에 네. 많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은 국가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특검 규모도 너무 크고 기간도 너무 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도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특검 법안을 타협을 할 때 아예 그 협조를 안 하는 결과 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됐는데 여당의 추천이라 하더라도 공정하게 수사할 그런 그 검사들로 분명히
추천될 것이고 이게 여당에서 특검 추천 권한을 독점하는 적은 없었던 거죠, 예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뭐 오늘 정무수석이 예방을 했습니다만 야당이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야당은 이렇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사람으로서 아니 뭐 정무적으로 추천할 수는 있는 것이죠. 협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협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한라인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방금.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상호 수석한테 그 김건희 특검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할 수도 있으면 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여당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꽉 막힌 건 아니니까 정무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도이치라든지 이런 주가 조작 사건이 전혀 무혐의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증거가 차고차고 넘치고 공범들이 왜 우리만 구속당하느냐고 억울하게 다 하고 증거도 다 거의 다 밝혀졌는데도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수사는 빨리 진행되리라 봅니다. 예, 법안은 통과됐지만 정무적으로 특검 추천 권한 등을 협상할 수 있다라는 개인 의견을 국민의힘 주셨는데요. 입장에서는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로로 막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저는 지난번 뭐 어차피 지금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이 내란 뭐 특검을 포함한 김건희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이 이 특검은 밀고 갈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때 왜 이 쉽게 말하면 그 협상에 아예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 추천 권한 거지도 야당이 원래 전통적으로 특검은 야당의 추천 특검으로 이렇게 가는 건고 최종 마지막 선택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것도 실기한 거죠 결론은. 지금 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집권당으로서 뭐 끝까지 버티고 뭐 국회 차에서 원만한 협상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국회 제2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랬다 치지만은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 원내 전략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특검을 조금 일찍 받았으면 차라리 신뢰도 챙기고 그러니까 명분도 지금 얻을 수 같은 있었다라는 경우는 아쉬움을 이거는 말씀해 윤석열 주셨어요. 전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야당 추천목도 되기 어려워요. 이런 때 바로 대한변협 그러니까 제3의 법률 뭐 그런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행식으로 그런 민주당도 절충이 됐은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야 된 건데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네,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매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후보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입니다. 비상경제점검 TF회의, 28시계로 일본 총리와의 통화 등 어제 소화한 일정을 소개했고요. 잘 뽑았다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는 국민들로부터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추천 대상은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서 추천하거나 이 대통령 SNS 계정으로 직접 쪽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추천된 인사들은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는 이유 대통령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네, 국민주권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 SNS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주요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이른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벌써 온라인이 뜨겁다고 해요. 벌써 뭐 여기저기서 추천 운동이 뭐 활발하게 벌어지고 아마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추천하는 그래서 장관 기용하는데 참고하겠다라고 한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실제 5월 25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에 방문해서 국민추천제를 활용해서 인재를 널리 등용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걸 지금 실천하는 것인데
아마 그 숨은 인재들이 상당히 발굴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 이번 1기 내각에도 상당히 그 반영이 되겠지만 오히려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좀 2기 내각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체계적이고 검증을 해서 아주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인사 추천이 되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비서관실이라든지 관련 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네.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또 전문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또 이것이 혹시나 또 뭐 인기 투표로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추천을 많이 받으면 받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 안 한지 네. 그것을 양적인 그 검증보다도 질적인 검증을 더 우선시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파퓰리즘적으로 빠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저는 뭐 철저히 한 걸러내지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으로 빠지거나 또 이제 장난 추천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한다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작용을 막으면서 집단 지성으로 인재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 주권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이제 변화된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을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 추천제 비슷한 이제 행식으로 전에는 국민 공모제를 MB 같은 경우는 국민 공모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장관이나 차관 뭐 공공기관장 인사를 특히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모가 뜨면은 이미 사전에 낙점해놓고 이제 하나의 요식 행식 절차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진짜 그 요식 행식 절차가 아니고 정말 전문성과 적소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을 갖다가 이렇게 국민 뭐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인력 풀을 만들겠죠 아마. 네. 그렇게 해서 잘 등용이 이루어지면 이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인사 제도가 되는 거죠. 요식행위가 기대합니다 아닌 저는. 숨은 인재를 찾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죠. 재판부는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번 고등법원과 같은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그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판사들은 또 바뀌거든요.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갖고 다시 기일 지정해갖고 재판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입법적으로 해석해갖고 정리해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의 다른 규정에 보면 13조에서 소추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27조 헌법에 재판을 받을 권리, 그 소추와 재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84조에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할 때는 기소의 종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닌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84조를 이렇게 확대 해석했다는 것은 좀 법원이 이거 좀 굉장히 편향적이고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형국이 아니냐 그런 약간 충격적인 어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네, 대선 전부터 헌법 84조에 명시된 소추의 범위를 두고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재판부도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뭐 대장동까지 재판 연기했는데
연달아서 법원이 재판을 연기한다, 주기를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기가 끝난 이후에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판단이죠.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개의 재판부가 사실상 이제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헌법 84조는 그 입법의 취지가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소출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 대통령직이라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그 중차대한 직위로 봤을 때는 재판을 받으면서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하는 것이 너무나 국익에 훼손이 된다 하는 그런 취지고, 또 우리나라는 국가 기소주의와 검찰이 그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검찰이 마음만 먹고 그 어떤 정치 검찰적인 역할을 한다면은 야당의 정적을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기소를 하게 해서 억지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순간에 그 정치인은 이제 후보로서 그 나갈 수가 없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그 공민권 선출 그 자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그런 강요하는 그 악용될 그런 소지가 크고, 남미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법 취지가 검찰 독재에 의한 야당 탄압,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취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이제는 재판 진행 중인 재판도 이제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헌법학자들의 절대 다수설의 반영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예, 절대 다수설이라는 건 또 이제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요.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를 들고 나왔어요. 68조를 보면 판결로 대통령직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 같은 경우도 헌법 84조 사항을 들었지만은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낸 그 결정마저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그냥 이걸 이제 길 지정을 추후로 연기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지법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이제 온 것인데, 뭐 저것은 이제 재판부 자체가 자의적으로 헌법 84조 사항을 이 예안과 내란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재판을 지금 할 수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저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법원은 뭐 어찌됐든 간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저런 서울고등법원이나 오늘 중앙지방법원의 대장동 저 형사재판 같은 경우도 저런 결정을 하는 부분은 이거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분명히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저 부분은 법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중지시킨 게 아니라 사실상 헌법 84조 이 사항을 지금 내걸었지만은 판단 그 자체는 재판장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런 재판 중지법 이거 굳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지 말라.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은 6월 1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재판 중지법이라는 걸 형사소송법 이 개정안을 지금 이제 가결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이제 12일 본회의는 지금 연기가 됐으니까요. 연기 좀 시키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정성호 의원께서도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부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재판장의 선의와 선처에 따라서 재판이 이렇게 정지되고 추길로 무기한 연기되는 이 사항이 아니라 이 헌법 84조 사항을 법률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내란 외연자 외에는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재판장 중에는 나는 이거 계속 재판할 거야.
그런 판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앞으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심산입니다. 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또 김 의원님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토론회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불꽃 튀는 접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사실상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밝혀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모든 상임위원회는 물론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체를 밝히고 그 규모를 밝히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런 업무는 국정원에서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민생 입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시절에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카페 만들어내는 일을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빠르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낸 저 서영교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는 첫 선거인데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투샷을 올리면서 두 의원이 명심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더 유리해요? 글쎄요,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우선 이제 이번에 당원과 의원들의 선택의 핵심은 누가 더 정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서영교 의원은 사선에 또 의정 경험이 풍부하고요.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봤을 때 개혁성을 뛰어난 우리 서영교 의원이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그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 또 될 것이고 김병기 의원도 삼선이고 저분은 이제 빈틈없이 일을 아주 그 꼼꼼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뭐 아주 그 뭐 찐명이다 평가할 정도로 그 조직 관리를 해왔는데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또 의원들과 당원들의 평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두 분 다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 대통령께 누가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냐를 놓고 이제 당원 투표가 목요일 금요일 또 되고요. 또 금요일 날 오후에 의원들의 투표가 있는데 야 이거는 뭐 정말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아주 혼전양상이다. 그러나 아마 모레 정도 되면 뭐 당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분포들이 다른 식으로 좀 표출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13일 금요일에 몇 시쯤에 결과가 나오죠? 이번에는 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나야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오는 금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 상황은 좀 복잡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쇄신책을 놓고도 당내 여론이 쪼개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만나요. 의원총회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누셨어요? 원내대표 선거했잖아요. 원내대표 끝나서 다시 재심을 했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입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아직도 친윤들이 그 역사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 반대 운동한 거를 사과하라? 이거를 그러면 그 많은
광화문이나 이제 여러 광장에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많이 다르다. 저같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무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총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반성하는 게 이 당 반성의 가장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의총 결론을 못 냈는데 수습은커녕 내홍만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인데 개혁을 부르짖는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 그리고 김 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 감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장 거취를 두고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는데 사실 탄핵 반대 또는 후보 교체 파동에 김용태 위원장은 책임이 없는 거죠? 저는 건정시의 건성동 이 투톱 체제가 쉽게 말하는 6.3 조기 대선 전략을 그 사람들이 다 수립했고 그 중심에 섰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건정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기 후임으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일요일 날 이렇게 5대 계획안을 갖다야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부분은 이제 월요일 날 의총을 앞두고 자신의 의지를 명확하게 한 거죠. 저는 그 선제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5가지 계획안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젊은 청년 저 비대위원장의 결기와 깊은 고뇌가 다 담겨 있는 정말 막 괜찮은 계획안이라고 봐요. 저걸 저는 조건 없이 국민의힘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구성원들 모두가 다 저걸 다 수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저걸 선별적으로 어떤 것은 수용하고 어떤 것은 또 내뱉고 지금 자신들이 그럴 처지에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한 그 부분은 자신은 아무리 비상대권이라 그러지만 그건 이미 현재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12.3 비상계엄은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엄 반대 당론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 무효화시키다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에 제일 우선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지금 토를 달고 그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이번 대선 필패의 그 요인을 제대로 못 찾는다고 있는 방증이고 또 두 번째는 한덕수 후보 대행과의 그 후보 교체, 그 볼상사나운 그 모습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흑역사를 만들어놨어요. 그 후보 교체의 진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찾아내가지고 그걸 단죄하겠다는 의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당 민주주의를 갖다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 윤심팔이 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후보를 교체를 시도했다? 그건 바로 잡아야죠, 정당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이나 또 그 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에 대한 책임은 이제 김용태 위원장에게 없지만 김용태 위원장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선 패배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정시 앞에 비대위원장 자녀임기니까 6월 31일 날 끝나야 된다. 끝나는 비대위원장이 무슨 5대 계획안을 가지고 후보 교체 과정의 진상조사를 또 해야 하는 그런 당무감사를 하느냐. 그리고 계엄 반대 그런 뭐 탄핵 당론을 왜 무효화시키냐. 이런 반론을 전 제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모두 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파면 결정이 나면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져야 될 부분인데 어느 측근 흔히 말하는 호가호의 세력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 내지는 자신을 갖다가 희생하는 그 자정의 노력을 보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호된 야당 생활을 하려 그러면은 이 야당은 국민적 신뢰 지지가 없으면은 야당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대 야소 정국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제왕적 5년짜리 이 권력과 앞으로도 3년이나 남은 민주당 중심의 이 국회 입법 권력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민의힘 이 당정 관계가 대단히 비민주적이었고 잘못됐다는 걸
자정 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번 대선 실패로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께서는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당에서 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원 투표 카드를 거듭 꺼내면서 5대 개혁안에 대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개혁안 배우설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에게 묻는 것이 배후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했냐,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의 지령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개혁안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분들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전당원 투표,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과정에 대한 의견들까지도 원외 당협위원장분들께 좀 의견을 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이 당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배우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사주를 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데 친윤계가. 그런데 지금 대선을 참패 중에 참패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윤석열 계엄에 대한 심판, 내란 종식, 또 이것을 끝까지 옹호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는 것이 맞죠. 김성태 우리 대표님의 말씀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책임을 우리 지겠다 하고 반성하겠다 고 새로 거듭나겠다, 윤석열과는 이제 단절하겠다고 하면 끝이 나는데, 이렇게 지금 친윤 세력들은 원내대표를 자기들이 세력이 강하니까 원내대표, 친윤 원내대표, 또 친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또 임명하고 그렇게 기득권을 만든 이후에 전당대회 치러서 또 친윤 대표를 만들겠다, 기득권을 하겠다. 저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반성하지 않는 것이고, 하루라도 빨리 국민적인 어떤 상식에 맞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협치도 가능한데 자꾸 윤석열 이런 걸로 가서는 제1야당의 모습이 정말로 민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개혁 필요성에 대한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